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행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재임 시에 여러 가지 행적과 관련해서 10월 유신 전과 후가 좀 판이하게 다르다고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유신 그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꾸러다니고 그리고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북한에 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유신 후에나 비로소 이제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기계공업이 나오고 자동차 회사가 세워지고 석유화학이 세워지고 중화학공업이 육성이 되고 방위산업이 시작이 되고 원자력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새마을운동이 나오고 또 산림녹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유신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개발은 사실은 10월 유신의 그 대가로 해외의 이러한 석학들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의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의 독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긴급 명령으로 봤던 겁니다. 긴급 상황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위한 긴급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하에서의 그 10월 유신 헌법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70년대 말쯤 가가지고 유신 헌법에 대한 개정을 사실은 이제 검토를 하고 또 그러한 안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이러한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총리에게 얘기를 할 때 10월 유신 헌법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 그 시점에서는 나라가 사실은 위기였던 것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위기였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1차 5.16 쇼크가 왔었거든요. 73년도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10월 유신을 통해서요, 경제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72년 8월 3일자인데 사채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돈들은 전부 사채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축제한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은행에다는 돈을 안 넣어놓고 사채를 가지고 이제 그 고리대 금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그 이 수출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하고 전부 이자로 이 사채 이자로 주고 나면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72년도 8월 3일에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1년 그 월 이자율을 1.35% 이상 못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환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로 아주 이런 것들을 긴급조치 명령으로 이렇게 좀 해버립니다. 이렇게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이 사채업자들의 돈이 전부 금융기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융기관에 이제 저축이 이루어지고 이 돈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이자를 써가면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72년 8월 3일 83 그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은요, 경제에 대한 긴급 조치와 또 안보에 대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더 이상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해라, 이런 형태로 이 조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넘어간 거죠. 이런 상황에 박 대통령도 직면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안보 부분이 아주 급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닉슨하고도談判을 짓고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끝없는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김영삼도 물론 그랬는데, 김영삼은 그렇게 뭐 반대를 하더라도 체계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인 거고, 근데 김대중은 대중을 이렇게 그 설득해가면서 반대를 해가면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 뭐 내놓기만 하면 반대, 이게 참으로 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 안보 문제와 그리고 경제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 것입니다. 그게 10월 유신인 것입니다. 10월 유신이고 유신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헌법은 너무나 이 독재적으로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독재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것은 긴급 상황 속에서의 한시적인 헌법으로 봐야지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헌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 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형태로 헌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대답 대신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유신헌법의 그 기간 동안 경제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철소가 나오고, 또 화학공장이 나오고, 자동차 공장이 나오고, 기계공업 단지가 나오고, 농촌 지역에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산림 녹화가 일어나고, 중화학공업이 나오고, 방위산업이 나오고, 뭐 아주 그때 우리나라의 기반이 다 다져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10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긴급조치라고 말한 이것에 대해서 그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그렇게 실적으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 석학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 한강의 기적은 10월 유신의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3 조치로 인해서 사채 동결하는 그 조치요. 그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이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자를 내야 되나, 이것 가지고 밤마다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없고, 돈이 있는 곳은 사채업자들에게만 있고, 이건 고리이고, 아무리 해도 이자 내고 나면은 또 없고,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긴급조치를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이 되어서 10월 유신 이 헌법이 된 것이죠. 이 국민투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찬반투표가 되는 것이죠. 91.5%가 이걸 찬성을 한 거예요.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세계가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금융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이 기업들이 아주 뭐 힘있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 73년도죠. 이때 또 박 대통령은 새롭게 사업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막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30대 기업이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하에서는요, 이것은 뭐 이제 사회주의 단 침탈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수습을 한 거였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제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동의를 얻고 이제 마구 이제 경제에만 또다시 올인하는 그러한 상황의 이제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유신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을 부정을 해버리면요, 나라의 이 산업 자체의 현재의 모든 이것을 다 부정하는 형국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월 유신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아주 독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인 헌법이었어요. 박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조로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동안에는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서냉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군이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런데 60년대 말쯤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동서 화해의 분위기죠. 이때 북한에서는 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60년대 말에 대대적으로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쟁 위기의 그 직전까지 가는 6.25 이후에 가장 이 전쟁 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그러한 시기가 68년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요구를 하고 삼선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재임하고 이제 끝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중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삼선 개헌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68년 1월 21일에 그 김신조 31인인가요? 해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50m까지 무장공비가 이렇게 쳐 내려온 것입니다. 다들 아주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김신조 씨는 전향을 했고요. 한 명은 다시 북으로 돌아갔고요. 탈출해서 돌아갔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몰살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예비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 3사가 창설이 됐고요. 전투경찰이 창설이 됐고요. 그리고 684 부대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미도 사건의 그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과 과정 속에 교련 과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1월 21일 날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틀 뒤에 푸에블로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군 정찰함을 이제 납치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승무원이 83명이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 항모까지 여기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그해 또 11월 달에는 울전 삼척지구에서 무장공비가 대대적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15명씩 8개조가 돌아가지고 아주 거의 전쟁처럼 이렇게 좀 전쟁하듯이 무장공비들이 막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이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살짜리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이제 죽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7월하고 8월인데요.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통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임자도는요, 그 목포에 있습니다. 하나의 섬인데요. 여기에 이제 고정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태홍, 최영길, 김종태, 윤상수 이렇게 이제가 이제 지도자였고요. 이때 여기서 핵심 인물이 김종태였습니다. 이 김종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 통역당도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 김종태는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 북한에 가면은 김종태 이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볼 때 이 김종태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158명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되고, 이 통역단 사건은 또 이제 유명하죠.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 그 뒷서열로 신영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영복은 또 이제 육사 그 교관으로서 공산 사상을 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 사형당하고요. 신영복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했다가 이제 그 가짜 전향서를 쓰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간첩단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자도는요, 이런 통역당의 북한으로 가는 그 통로였습니다. 그 루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역당을 통해서 이제 지하당을 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정치 지도자 야당의 하나의 대표격인 인물.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은 신민당에서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사무총장이 아마 김영삼이었고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의 그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의 사상이 너무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가 여기 1967년도에 이제 그 국회의원 목포 지역에서 됐는데요. 이때 김대중 씨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정태용입니다. 정태묵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태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대중 선거를 도왔고요. 이거 전체가 다 김대중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특별히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4.19 이후에 남한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남한에 지하당이 있어야 되겠다. 남로당 같은 그런 지하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특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정태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 목포에서 이제 염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포섭돼서 내려온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김대중 선거를 아주 돕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될 때요. 그리고 특히 이 정태용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대책 그 본부장 본부장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이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신부장 그 출신의 그 누구를 여기에 이제 출마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있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이곳에 내려가서 여기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김대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임자도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통역당 사건이 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형욱 그 당시 정보부장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된 김대중을 만납니다. 호텔에서 보는데요. 이게 정보부로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호텔에서 봅니다. 이때 김대중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정태무기가 혹은 정태홍이가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받은 돈도 나는 그 순수한 돈으로 알고 있었지 그런 돈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형욱이가 사실 여기를 더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사실은 깊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혔는데 김대중은 이때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제 더 비화는 안 됐죠. 그런데 그 훗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미심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깊이 파헤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이가 4년 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71년도에. 그러고도 선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이긴 것이죠. 한 94만 표 정도 차이 났으니까요. 54대 46이었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한 하나의 그 충격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가 있는데 저 야당 지도자가 북한하고 늘 이 색깔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얘기마다 반대이고 또 경제론을 펼치는 거 보면은 국가 중심의 국영기업을 얘기하고 있고 농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노사위원회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안기부였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 정도는 이 박 대통령도 다 알겠죠. 뭐냐면 김대중의 이 전력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야당 정치 지도자의 너무 이게 혼란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색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야당 대표인데 김대중의 임자도의 이 관련성도 의문스럽고 그런데 해방 후에 이 좌익 전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민당 목포 지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신민당하고요. 그리고 여운형이의 그 건준하고요. 그리고 박헌영이의 그 조선노동당인가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로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로당의 전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는 남로당의 하나의 이제 회원이었고 그리고 목포 지역의 청년동맹 민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청년동맹은 행동대원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부위원장이었던 것이에요. 교육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아주 이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25 때의 전력도 보면은요, 이제 1948년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의 모든 활동은 이제 그 불법으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으로 넘어가든지
남한에 있으려면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향자를 받아들이는 곳이 이 보도연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을 통해서 이제 전향자들을 막 받아들이고 또 여기 전향한 사람들 교육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선우 무슨 변호사 이름이 성인 선우예요. 이 변호사가 오제도 검사와 함께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척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우 그 변호사가 이 보도연맹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강의 잘하는 사람들을 좀 한두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포 지역에서 이제 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연사로 세웠습니다. 보도연맹에 들어오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그 전향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저 젊은 친구가 있는데 얼굴이 뭐 둥글둥글 했는데 아주 연설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눈은 새카맣고 얼굴은 동글동글한데 너무 이 달변이고 연설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순간에 전향이 되냐 하면서 이제 다그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진심으로 전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이제 강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에서는요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합류하니까요. 그래서 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도 이때 감옥에 갔다 이렇게 안기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수할 때요 이걸 다 총살시키고 철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김대중은 호명을 잘못해가지고 그 목포상고 어떤 그 친구가 호명을 잘못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탈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 안기부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 자신은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때 자신은 대한청년당 목포 부단장, 목포 지역 부단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서전에는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기부 기록을 좀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자서전은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은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는 평생도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하나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저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었고 반대만 했고 훗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이제는 저는 그분의 자서전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7년도 국회의원 될 때 임자도 정태용 사건이 있고요. 또 71년도에도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그 선거 7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이때에도 한 20억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97년도 대통령 되었을 때 북한에 조선노동당의 김병식 그 위원장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때 20억 주었는데 너무 적게 주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1985년도인데요. 이때 김대중 씨가 아마 총재인가 겼는데 이때 이철 국회의원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총재를 해라. 그리고 나랑 함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85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은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자로서 혁명가로서 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야당 정치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화하기도 어렵고 한없이 반대를 하니까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국정을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신히 이렇게 1차, 2차 경제개발을 해서 이제 간신히 뭔가를 좀 할 수 있나 싶은데 이제 대통령 중임제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69년 8월 달에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아주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닉슨이 이것을 발표를 하고 독트린으로 이제 삼고 정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박정희 입장에서는 안보마저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총한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그리고 북한보다도 GNP가 더 떨어지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경제 문제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경제도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좀 지켜주길 원하고 있는 미국이 이렇죠. 그런데 상대방 정치 도자를 보니까 완전히 사회주의자이죠. 전혀 정치에 대해서는 협력을 안 하는 야당 정치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 정치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깊은 야당 정치인,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선 개헌의 하나의 그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9년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국회는 이제 변칙 통과를 시켰어요. 뭐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투표 77.1% 투표율에 65.1%가 이 삼선 개헌을 찬성을 해서 이제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후에 7대 대통령 선거를 71년 4월 27일에 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때 공약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석결한다. 그리고 가난을 추방하겠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이때 김대중은요, 향토 예비군을 폐지하겠다. 대중경제 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 대중경제가요, 이게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사회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중심으로 경제가 가야 되고 농민 100만 호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운영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일반인이 하고 대기업은 다 국영화시켜야 된다. 국영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에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중경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는 미일 중소 전쟁 억제 요구를 해서 이들이 협의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김대중 씨의 하나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79.8% 투표를 해가지고요, 54대 46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7대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국가의 그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곧바로 이어서 12월 27일에 국가보위 특별법을 제정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끝없이 그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학생들 데모하고 경제 문제가 있는데 남침 위협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이걸 이제 아예 국가보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채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는데 이제 모든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돈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에게 돈을 꿔줄 수가 없어요. 전부 사채업자들이 가서 돈을 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어서 이제 그 긴급명령을 내립니다.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그래서 월 1.3.5%, 1.35% 이상 받지 못하겠고요. 이게 연 이율로 하면 16.2%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하니까 이제 73년도에 투자가 급증하게 되고 다음 해죠. 14.8%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에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아주 불황이 왔는데 우리나라만은 이때 30대 재벌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30대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10월 유신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91.5%가 지지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유신헌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헌법은요, 뭐 전쟁 상황에서나 그런 헌법이 통하는 것이지
일반 상황에서는 통할 수 있는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독재 헌법인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유신을 헌법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은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때 30대 기업이 출연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이후에 유신헌법 하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화학공업이 나왔고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0월 유신 끝날 때까지, 10월 유신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보다 못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야당 정치 지도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었고, 늘 학생들하고 데모하고 노사 분규 일으켜서 부추기고 하는 건건마다 반대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 모르고, 또 닉슨은 독트린 발표하면서 각 나라의 방위는 스스로들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국력을, 이 정치력을 여기에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헌법이 아니다,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하에서는 그게 이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이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가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79년도 10월 26일에 박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뭐 한 7, 8년 정도 이 유신 체제가 갔네요. 그러나 그 7, 8년 정도의 그 유신 체제 기간 안에 우리나라에 30대 기업이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나왔고요. 이 공업단지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나왔고, 포철이 나왔고, 군수산업이 나왔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났고, 산림녹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가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그 긴급조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 체제는 그건 국가도 아니다, 헌정질서 파괴다, 유신헌법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고 성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상시국 하에서 내려진 그러한 조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